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3주 차인데 좀 아쉽게 또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관련된 설명을 내용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구독 눌러주시고 종록만 영상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가 그 설명 영상을 이제 1차, 2차, 3차 저희가 촬영해둔 거 다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혹시 잘 못 보셨거나 한 번 더 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유치하는 김광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전형과 준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1학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거를 빨리 결정 지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요즘은 논술 전형을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학종으로 많이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발 인원도 많았고, 논술 전형은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선발을 하는 전형이고, 이따가 경쟁률 같은 걸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학종이 예를 들어서 평균 20대 1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논술은 뭐 조금 심하면 100대 1이 그냥 넘어가고요. 조금 낮아지면 뭐 여대 같은 경우가 한 20, 30대 1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일반 전형이긴 하지만 경쟁률이 좀 높고 합격 확률이 실질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무슨 얘기냐? 뭐 수능 마치고 실질 경쟁률 하면 뭐 1대1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논술은 1대1까지 가는 경우들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맞춰도 뭐 한 20, 30대 1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논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준비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학년이 끝나시면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갖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학종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논술을 병행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같이 하셔야 될 게 이제 수능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논술은 합격 확률이라는 걸 계산하기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1인데 10명 뽑아요. 그럼 90명 떨어지고 10명 붙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드리려면 가볍게 들으시되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로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수능과 관련해서 먼저 알으셔야 될 용어들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수능은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이고요. 그게 시험을 보면 원점수 몇 점이다 라는 것들이 나오고, 이 원점수는 속된 얘기로 대학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적을 가지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라는 녀석을 갖고 다 이제 변환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준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를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이제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표준점수는 막 올라가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쉽다라고 하면 평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가 막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점수는 뭐 국어 영역 100점, 수학 영역 100점, 영어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만점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표준점수라는 개념은 만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그냥 한 200점 만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200점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보통 그 해에 시험 보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뭐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올해 수학 만점이 뭐 137점이다. 작년보다 3점이 더 높아졌다.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150점이었는데 올해는 뭐 144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마다 시험 볼 때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다 달라집니다. 대신 그 점수가 달라지는 건 만점 정도의 점수가 달라지는 거지, 보통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은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 100분위는 이제 내 등수예요. 내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를 절대적인 수치 이제 100점이라는 점수를 갖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은 표준 점수로 몇 점이야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되게 웃긴 결과가 나옵니다. 왜?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를 시험 공부를 하고 않고 시험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3월 이제 고3 딱 고1 올라가면 3월 25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아마 시험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딱 시험 보면 학생들이 그동안 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볼 텐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본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막 특화되어 있어서 막 이걸 준비했다거나 이런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 성적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 50점 넘으면 막 3등급 나오고 막 이래요. 원점수가 50점밖에 안 되는데 등급은 3등급이라고 찍힙니다.
뭐 90점, 80점밖에 안 되는 뭐 1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점수는 막 140, 뭐 150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단순히 작년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보통은 저희 같은 사람이 작년에 몇 점 맞았어. 근데 올해 몇 점 맞으면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점수는 다 이 100분위 성적이에요. 내 등수. 그리고 편차는 요거 점수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그냥 편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점수를 내기 위해 이 표준 편차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보통 등급은 다 아실 거예요. 내신에서 상대평가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1등급이면 4%, 2등급이면 7%인데 이제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쭉쭉쭉 나오는데 등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내지는 100분위 내지는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에 보면 평택대라고 하는 대학이 정시인데 등급을 반영해요. 그래서 점수를 1등급 맞으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점수를 부여해서 계산하는 학교도 있고요. 보통은 이 등급이라는 녀석은 수시에서만 활용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용으로 활용할 때 뭐 합쳐서 등급합 3, 뭐 등급합 6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만 이 등급이 활용된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면 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학에서 정말 수시에서 등급만 보고 점수를 안 보나요? 이 등급도 1% 1등급이 있고 4% 1등급이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 이 기준을 볼 때 조금이라도 수능 성적 높은 애가 붙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대학교는 그러니까 예전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수능을 본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를 대학에 다 넘겼어요. 그래서 대학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학교 공부 잘하고 어느 뭐 이걸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그걸 갖고 있으니까. 대신 그 이후부터 발생된 게 그러면 이제 학교 서열화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대학교에서 제공을 하냐?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수능 데이터를. 거기에 플러스 수시에서는 등급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아이교육부에서 수능 성적을 갖고 점수 결과가 나왔을 때 학교에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했는지 안 충족했는지 확인용으로는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냥 등급만 준다라는 거. 그래서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되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 1등급 맞은 애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그냥 등급 확인용으로만 사용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상위 누적이라는 건 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위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나오는 거고 저 상위 누적은 이제 상위 몇 %냐? 내 등수가 지금 상위 1%냐, 2%냐, 3%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국 등수를 갖고 이제 정시는 이제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쉽게 이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1학년 이제 모의고사를 시험 보면 이런 성적표라는 걸 받게 되십니다. 간혹 3년 동안 이 성적표를 받지 못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우리 아이 모의고사 성적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세요. 바쁘셔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학생이 안 갖다 줘서 모의고사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모의고사 성적표를 안 받아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받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성적표 샘플을 갖고 왔고요. 시험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가 몇 점 맞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수학이 92점 맞았는데 1등급이 나왔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82점 맞았는데 이제 국어는 3등급,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8점 맞건 90점 맞건 똑같아요. 1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한국사는 28점 맞아서 4등급이 나왔고 통합사회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 과목으로만 보는데 그게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원점수 몇 점 맞았는지 그리고 절대평가에서 몇 점 나왔는지 이 등급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때 이 성적을 갖고 평가를 하기에 되게 애매한 게 영어 1등급, 뭐 예를 들어서 사회 1등급, 과학 1등급 나왔는데 이제 국어, 수학 몇 점 나왔냐 갖고만 이제 이 친구의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서 가장 어머님들이 앞으로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여기 기타 참고 자료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기타 참고 자료예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시험을 응시한 학생이 35만 1314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 100분위가 96.56%다 라고 하는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3.5%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100에서 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상위 누적이 나는 3.5%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학생들 중에 3.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3.5%에 해당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보통 이제 2020학년도 기준이긴 한데 이 기준으로 문과 기준으로 3.5%다 그러면 쭉 보시면 지금 저희가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까지 나왔는데 문과는 3.5% 하면 중경시까지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과다 그러면
이과 학생들은 3.5%면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좀 낮은 학과들, 특히나 연대, 뭐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고려대, 뭐 성대 같은 경우는 3.5%면 제일 높은 학과들 갈 수 있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문과하고 이과하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제 올해 생길 약대 때문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문과는 꼭대기가 그냥 서울대 경영학과 가면 끝이에요. 그 문과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잘한다 그러면 서울대 경영학과 가면 끝.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안 가면 어디 갈까요? 경희대, 한의대. 문과로 갈 수 있는 최대예요. 근데 또 같은 군에 있어서 둘 다 같이 쓸 수도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문과도 간혹 의대, 치대, 한의대 갈 수 있어요. 특히 한의대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많고요. 문과 학생들은 여학생들 중에 전국 6등 안에 들어가면 의예과 6명 뽑거든요. 문과 학생들만 뽑아요. 그래서 여학생들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인 거죠. 여학생들은 문과로 전국 6등 안에 들면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문과 성향이 다분해. 그래서 문과를 가야 돼. 근데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말릴 수는 없어요. 확률이 너무 떨어진 거. 전국 6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치대 같은 경우도 원광대 같은 데가 인문계로 별도로 뽑는 학교들이 있는데 뭐 4명, 5명 이렇게밖에 뽑지는 않습니다. 많이 뽑지는 않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상당히 문이 좁다. 그래서 이 정도 퍼센트다라고 하는 거 정도를 그냥 가늠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러니까 아까 보신 앞에 성적표에서 이게 99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영고, 서성, 하는 살짝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과는 1% 나온다. 그러면 뭐 의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도 간혹 커트라인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연고대까지 하면 한 3%에서 4% 후반이면은 최저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까지 치면 3.5%면 연고대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보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최소 4%에서 5% 사이, 건대 정도 생각하시면 이제 6%에서 7% 정도 때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의 격차는 좀 크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과가 더 대학 가기 쉽네라고 바로 판단하시겠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과는 문과 공부하는 거에 한 4-5배의 공부의 양이 좀 많습니다. 수학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과학도 사탐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과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재수생도 그래서 이과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는 문과보다는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다. 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공정화 방안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계속 보셨을 거라서 정시 40% 확대는 확정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 2024. 근데 이미 2022부터 2023까지 40% 정도에 육박하게 만들어라 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대, 고대 빼고 중앙대, 이대 빼고는 다 40% 이상. 거기에 논술은 폐지 유도예요. 그럼 이걸 갖고 앞으로 폐지가 될 거냐 아니면 계속 폐지하도록 유도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 논술이라는 제도는 어찌 보면 수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학생이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전형인 거예요. 간혹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신이 5등급이고 4등급이에요. 근데 수능이 되게 잘 나와. 근데 이 친구는 내신 성적이나 학교 생활을 가지고 논술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특히나 인생 역전을 꿈꾸는 친구들 있잖아요.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어. 저 같은 사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됐는데 어느 정도 좀 계기가 생겼어요. 계기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 뭔가 계기가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고3 때까지 쭉 해서 저는 그래도 내신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그때 저 당시 제가 갈 때는 이제 수능으로 대학 가던 세대니까 수능이 성적이 잘 나와서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이런 계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 전형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일반 전형인 겁니다. 그런데 저걸 폐지한다? 그럼 저는 왜 폐지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보니까 보통 대학들도 정원에 10% 이상 정도만 높지 않으면 크게 제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예를 들어서 20%를 뽑아, 30%를 뽑아, 이러면은 많이 제재를 할 수 있어요. 뭐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10%만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전형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지금 이미 정시보증 확대되면서 논술 조정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세대도 12%에서 11%, 뭐 서강대가 이제 16%에서 11, 최소 10% 정도대에 유지되고 있는 정도인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10% 정도까지 하면 아무래도 줄어들 퍼센트가 좀 더 남아 있겠죠. 이 전형의 인원이 조금 더 줄어들 거고, 이 줄어드는 거에 아마 정시로 가거나 아마 교과 전형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거는 폐지 유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인원을 줄여라라고 하는 좀 푸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이런 거예요. 논술에 좀 괴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3년 동안 논술 좀 열심히 했는데 논술 6장 쓰면 한 장은 붙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그래도 논술을 했는데 매주 한 번 이상은 매주 4시간 이상 학원 가서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평가받고. 논술 선생님도 되게 잘 쓴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논술 선생님이 이렇게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논술 선생님들이 다 잘 쓴다고 하십니다. 논술 선생님 좀 논술 못 쓴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좀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죠. 애가 또 기분 상해서 내지는 또 열심히 했는데도 못 썼다고 하면 또 아예 그냥 포기할까봐 그냥 어떻게든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논술은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은 좁아질 거다. 근데 대신 문이 좁다는 이유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또 변수예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웃긴 게 논술을 6개월만 하는데도 가래들은 가더라고요. 논술 선생님이 이제 제가 친한 분이 논술 학원을 하셔서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논술하는 애들 중에 이러한 학생이 있는데, 작년에도 물어보면 연대 막 3개월 준비했는데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에이, 그거 딱 한 명이죠. 학원 몇 명 있어? 내가 뭐 친하니까 그냥 원장님 물어봐요. 몇 명 다녀 학원? 100명 다녀? 그 중에 한 명 아니야? 제가 대놓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준비하면 좀 되는구나. 특히 이과는 더 잘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과는 준비를 잘했을 때 문과도 명확하게 논술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준비만 잘하시면 잘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논술이라는 게 내 생각을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게 다 답이 있는 논술 쓰시는 거예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막 1000자 1200자 쓰는데 답이 있어요. 수학 답을 내는 것처럼 똑같이 쓰는 방법이 있고, 그걸 잘 연습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능 제도가 변했어요. 올해 학생들부터 수능 제도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단 올해 처음 시행이고, 3월 25일 날이 올해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보는 첫날이에요. 원래 3월 초에 시험 봐요. 참 웃긴 게 뭐냐면 3월 달 2일 날부터 개학을 하잖아요. 모든 학교는 다 3월 2일 날 개학이잖아요. 3월 달 학교로 올라가요. 그럼 그 다음 주 되면 딱 시험 봐요. 원래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1, 2, 3학년이 동시에. 경기도는 또 시험 안 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한 2, 3주 늦춰놓은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좀 늦춰놓은 것 같아서 올해는 3월 25일 날이 시험입니다. 학교마다 보는 학교들도 있고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생한테 확인하지 마시고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험 보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애한테 물어보면 안 본다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 전혀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걸 뭐 본인이 평가를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그냥 쉬는 날이다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다 찍고 자는 애도 많고요. 제가 그죠?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상담한 학생. 아는 지인을 소개받아서 이제 상담을 해줬어요. 그 친구 내신에 이제 3점대 후반 정도가 나오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났어요. 가고 싶은 대학교가 이제 경희대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3점대 내신이 계속 유지돼봐야 1점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경희대학교를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걸 학종으로 더해서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 앞으로 이제 3학기가 남아있는데 이걸 1등급으로 다 올려야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야. 그랬더니 이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남아있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면 이걸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열심히 하겠다는 이제 다짐을 받고 이제 하고, 제가 다음 이제 학기에 한번 보자고, 이제 다음에 한번 성적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자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말의 여지는 그 친구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인 거예요. 왜? 어차피 모의고사를 갖고 내신 성적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머님이 바쁘셔서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모의고사 성적을 2번인가 봤는데 그 친구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다고 하고 뭐 하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학 느낌 보면 이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 모의고사 볼 때 반 풀고 반은 잤어. 그걸 대놓고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근데 애들이 그렇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어차피 성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지금 수능 제도가 변했다고 하는 거. 기존의 수능 방식은 국어 통째로 하나 시험 봅니다. 그리고 수학은
수학 가형, 나형이라고 해서 가형은 이과, 나형은 문과 이런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 통째로 시험 보는 거. 사회탐구 총 9과목 그리고 한국사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과탐 총 8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2과목씩 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그게 다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 세팅이 바뀌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으로 2과목에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의 구성도 조금 달라져요. 이미 2022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국어하고 수학은 예시문항이 다 나와 있어요. 벌써.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형태는 화법, 작문, 문법,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5번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 11문항으로 바뀝니다. 공통 과목이 이제 독서, 이게 비문학인 거고요. 문학은 이제 뭐 시문학, 예를 들어서 문학, 뭐 이런 시, 뭐 고전 소설, 고전 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보는 거. 34문항이 공통이고요. 나머지 플러스가 11문항.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과가 원래 시험 보는 게 틀렸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문이과를 거의 통합해서 22문제를 시험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겁니다. 이과 학생들이 이 22문항이 점수가 높아진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등급 따는 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선택 문항 8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과목을 선택하던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하던 미적분을 선택하건 확률 통계를 선택하건 기하를 선택하건 크게 유불리가 없게끔 성적이 나오게끔 지금 산출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등급 따기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좀 어려워지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어도 마찬가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뭘 잘하세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는. 어떤 과목들을 내가 공부할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건 이런 거예요. 둘 중에 뭘 선택하는데 불리함이 없을까요? 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의 수능 구조는 자칫 잘못하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 맞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노파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험 결과물이 3월 25일 날 시험 보고 그 다다음 주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적으로 지금은 이 선택 과목을 뭐 했느냐 때문에 점수가 막 바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로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공통 과목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90점을 맞았는데 그 90점을 맞은 학생 중에 공통을 70점 맞고 선택을 20점 맞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똑같이 90점인데 얘는 공통을 60점 맞고 선택을 30점 맞았다고 하자고요. 그럼 지금은 이 공통시험 문제상 상관없이 원점수가 90이다. 그러면 똑같은 표준점수 몇 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적대로 만약에 산출을 하면 지금 이 공통시험 문제 60점, 70점 맞은 거냐에 어떤 점수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선택이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공통을 잘 본 게 표준점수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통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공통 문항은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 수투.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과목이에요. 고1 들어가면 수학이라는 공통 수학 과목을 배우고요. 고2 들어가면 이제 수1, 수2를 이제 1학기, 2학기 나눠서 시험을 공부합니다. 좀 빠른 학교들은 뭐 미리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내신 과목은 대부분 수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는 건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문과는 사탐을 선택하고 이과는 과탐을 선택합니다. 간혹 반만 이과생이 있어요. 수학은 문과 수학을 선택하고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총 사탐 9개 과목 플러스 과탐 8개 과목을 다 펼쳐놨어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혹 시험 성적표를 갖고 오면 문과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지구과학 1을 선택한 애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럴 일이 지금 고등학생들까지는 사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뭐 이런 과목들, 경제, 정치와 법, 뭐 사회문화 뭐 이런 과목들, 동아시아사 이런 걸 선택하고 이과는 물화, 생지, 1, 2 과목을 총 8개 과목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선택을 펼쳐놨어요. 근데 이렇게 펼쳐놨더니 대학에서 지정을 해버렸네.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이과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무조건 한 과목을 해야 돼. 그리고 과학을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해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 내가 잘하는,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 나는 이과인데 확률 통계를 잘해. 근데 난 이과로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이 대학은 포기하셔야 돼요. 이 대학은 아예 지원을 못 하세요. 그냥.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교육과정,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통합, 융합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열이 없어졌네. 학생들이 뭘 하건 상관없네. 이러잖아요. 대신 대학은 이렇게 지정해버리니까 그냥 이과는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이과 선택하면 그냥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 이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과학 중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원래 이과생들은 사회를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 중에 간혹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중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제한이 걸쳐져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한 과목하고 사회를 한 과목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죠. 이제 그 대학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런 대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보시면 경희대, 고대, 국민대학교가 대표적으로 올해까지 학생 선발할 때 자연계열 학생, 인문계열 학생, 수학에 대해서는 크게 선택의 그게 없었어요. 가용을 해도 되고 나용을 해도 되고 카탄만 해도 이제 그것도 정해진 거고. 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지금 문과건 이과건 통합 교육 과정을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학교는 통합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수학 가용에 가산점 10% 주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 또한 그냥 미적분 기하로 제정해버렸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융합으로 선발한다는 얘기는 문과만 융합으로 선발해요. 문과만. 문과를 융합시키고 싶나 봐요. 자연계 학생들을 받고 싶어서. 대학은 근데 자연계 학생들을 좋아해요. 그냥 저희도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했다 보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조금 다루기가 편해요. 자연계 학생들은 이거 해. 그러면 예. 문과 학생들은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간단하게. 왜요를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좀 귀찮은 일이 많아집니다. 일단은 그건 성향, 뭐 제 견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과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과 애들만 이과 애들이 넘어갈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셨죠? 이과 애들이 저 등수를 가지고 문과로 넘어갈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서울대 가고 싶어. 근데 이과로 가면 서울대가 2%면 갈 수 있는데 서울대는 문과로 가려면 0.3%, 0.5%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과가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넘어갈 일은 별로 없겠죠. 그 성적이면 의대를 갈 텐데 왜 굳이 문과에 가서 경영학과 가려고. 경영학과도 아니에요. 서울대는 0.3%, 0.5% 해봐야 뭐 사범대 막 이런 학과 나와요. 점수도 별로 안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통시험 문제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요것 또한 지금 아까 교육과정평가원에 2022학년도 예시안 가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되게 복잡한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과 나오지 않은 이상은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뭐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시뮬레이션 다 돌리고 뭐하고 했더니 그냥 공통시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수학 같은 경우 22문제, 국어는 34문제 거기에서 성적이 나올 거예요. 공통으로 다 시험 본 거 모든 수험생이. 거기에 플러스 선택 과목 뭐 했냐? 합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내지는 확률이냐 미적분이냐 기하냐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정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 조정 점수가 나온 걸 가지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선택 과목이 뭐가 됐건 크게 아까 말씀드린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시험이 되게 쉬워서 선택 인원이 되게 적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불이익을 최소한 되게 낮출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올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 봐야지 저도 뭐라고 확정돼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시험 결과물을 이걸 3과목을 다 나오고 표준 점수를 다 똑같이 맞출 거냐? 라고 하면 또 단서 조항에 표준 점수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또 붙어 있고 그러면 이 3과목을 전부 다 나와서 등급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애매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통으로 일단 들어가는데 여기서 등급 매기는 것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등급은 100명이면 1등부터 100명이면 4등까지 1등급, 11등까지 2등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 3강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갖고 등급을 산출할 건지 근데 지금 이 공식은 점수가 통으로 한 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통으로 나온 점수를 그냥 줄 나름에 세워서 등급을 매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조금 아직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걸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뭐라고 단정져서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어차피 등급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통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점수 맞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등급은 제가 느끼기에는 과목별로 따로따로 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선택 과목을 뭘 했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따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시뮬레이션 돌리면 크게 점수의 유불리가 많이 생기진 않더라. 다만 공통으로 점수를 더 잘 맞은 학생이 점수가 잘 나오게끔 산출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통 과목 점수를 맞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거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차피 지금 교육과정이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2학년 넘어가서부터 배울 거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교육 과정이 2022학년도부터 적용은 됐지만 이미 2021학년도인 작년 고3 학생들은 교육 과정이 변경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만 배웠고 기하는 시험 범위에 빠져 있어요.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교육부에서 이 친구들이 원래 다 바뀐 걸로 다 해당이 됐었어야 돼요. 2021부터. 근데 그걸 1년 유예하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모든 게 다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1학년도 학생들도 똑같은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생긴 현상이 문과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거예요. 뭐냐면 인문계열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주요 교과 국수 0, 4 평균 기준으로 석차 등급보다 수학 성적이 하락한 학생의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원래 내 국수 0, 4 성적이 1등급 대인 친구가 1등급이 수학에 정석이 안 나온 친구들의 비율이 58%였다면 지금 2021학년도에는 내 국수형 4 성적이 1등급인데 수학 성적은 1등급이 아닌 비율이 86%가 됐던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강남에 있는 모 과학 중점학교의 문과생들인데 전교 10등 안에 문과 1등 딱 한 명.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 9명은 이과. 문과 딱 한 명.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이 나와요. 전교 1등이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학교의 내신 성적 문과 전교 1등은 1.3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내신 성적이 2.1인데 자기가 전교 1등이래요. 문과로서. 그렇게 지금 약간의 내신 성적에 왜곡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수학을 잘 점수가 안 나와서 학종으로 지원할 때 특히나 중위권 학생들이겠죠. 경제 경영학과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수학 때문에. 그것도 특징이에요.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교의 경제 경영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다 상경계열이라 인기가 많아요. 근데 국민대 이하부터는 경쟁률도 그렇지만 경상계열, 특히 경제학과 같은 경우 성적 되게 낮아져요. 특히 회계학과 이런 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 정도 학교부터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더욱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 비율이 계속 더 많이 작년보다는 더 떨어졌다. 이게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서울대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4는 이미 여기에 진행되는 과정일 것 같은데 일단 2023학년도에 서울대학교가 갑자기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안을 내놨어요. 안을 내놓은 게 보통 원래 기준으로 하면 올해 5월 달에 나와야 되는 일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답니다 라고 예고안을 이미 교육부에 제출했고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헌법 소원을 냈었어요. 나는 정시도 대학을 가려고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교과를 반영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어차피 헌법 소원을 냈지만 그냥 각하됐을 거예요.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도 지금 한 발 빠진 상태. 교육부도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반영하는 거에 크게 지장이 없고 그냥 대학 자율권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 거냐? 그건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크게 바뀐 거는 뭐 수시 최저 기준 좀 낮아진 거, 정시모적의 교과 반영한다는 거, 정시모적의 이제 지역 균등이라고 해서 추천받아야지만 지원 가능한 학생들. 근데 몇 명을 뽑겠다라는 것도 아직 공개 안 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2022 올해 고3 학생들부터 서울대학교 가려면 이렇게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이미 공개되어 있어요. 그 가산점은 뭐냐면
그냥 이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그냥 가산점 1점, 가산점 2점을 주겠다. 근데 올해 교육과정 학생들 중에 웬만하면 여기 유형 1, 유형 2에 거의 대부분 해당돼요.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건.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 일반 선택 과목 4명을 하던가 일반 선택 과목 3개 아니면 진로 하나 이러면 보통 문과생들은 수원, 수투의 확률 통계하면 3개예요.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제, 수학 뭐 이런 걸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이과생들은 수원, 수투의 미적분, 뭐 진로 선택의 기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유형 2에 해당돼서 그냥 2점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라 웬만한 학교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산점은 다 1점이건 2점이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학교가 고교 학점 문제 시범학 고등학교야. 우리 학교 애들은 모든 걸 선택해. 학교에서 제재를 안 해. 그럼 자기들이 선택한 거에 이거 감안 안 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살짝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웬만해서는 뭐 서울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걸 알고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웬만하면 다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미 교과는 이렇게 2022인 올해부터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3은 일단은 저 정시 모집의 지역 균등 선발이라고 해서 수시 모집의 지역 균형 선발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고등학교에 추천 2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전교 1, 2등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은 계열이 어느 정도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과 2명이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간혹 계열별로 한 명씩 해서 문과 1등, 이과 1등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일괄 합산이라고 해서 성적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60점 플러스 교과 평가 40점이 100점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평가가 되는 거고, 일반 전형은 1단계로 수능을 100% 뽑고 그 수능으로 걸러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수능 성적 플러스 교과 성적 20%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일반 전형은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차피 수능 성적 안 좋으면 교과 평가 받아봐야 의미가 없어. 교과 성적만 갖고 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40점이 반영되는 이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추천을 받아서 오는 친구들인 거죠.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생각한 건 딱 하나예요. 아, 정시에서 저거를 추천받아서 올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 그럼 재수생을 추천해 줘야 되나? 아까 이 앞에 저 지역균형 수시 최저기준이라고 해서 세계 등급합 6인데에서 7로 완화시키는 것도 왜 완화시키겠어요? 못 맞추니까 애들이요. 문과는 웬만하면 다 맞춰요. 이과가 못 맞춰서 난리인 거죠. 저 세계 등급합 6이었던 거를. 탐구도 2과목, 평균 등급합 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균형만 좀 그랬던 거고요. 더군다나 고교벌 2명이라서 와, 그러면 고교벌 2명 추천을 못 해주는 학교가 수두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었어요. 왜?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추천해줘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추천한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평가는 간단하게 A, B, C로 평가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그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냥 A, B, C인데 A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A 등급 평가 사례 공과대학 지원자래요. 모집 단위에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공부했는지 물리투, 화투, 기하 중에서. 대부분 이과생은요. 기하는 하고요. 2과목 2개에서 과중은 4개까지도 해요. 웬만하면 그냥 다 해요. 2과목 이상은 무조건. 기초교육과정 교육영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 모집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 1에서 2등급 석치 A 주면 그냥 A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1에서 2등급 정도인데 성취 등급 A다라고 하면 그냥 A를 맞추는 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B가 문제죠. 뭐 학업을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과 교과 성취도 및 교과 이수 내용, 학업 수행 능력이 나타남. 그럼 뭐 3등급 이하부터가 이제 이 성적이면 G에 해당되겠죠. 그럼 어차피 내신 성적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와야 되고 성취도가 A인 학생들 어느 정도 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2명 추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2과목 무조건 지정입니다. 2과목 학생들과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를 안 하려고 해요. 어려우니까. 선택 인원이 보세요. 물리투 2,796명. 올해 물리투는 하나 틀리면 대학 가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냥 물리투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물론 하나 틀렸다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닌데 그냥 상위권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이거예요.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가 수학 1개 틀리고 물리투 1개 틀렸다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2개밖에 안 틀렸는데. 너무 인원수가 적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평균이 되게 많이 올라간 상태. 뭐 화투도 지금 2,900명, 뭐 생투도 지금 6,000명, 뭐 G2 해봐야 4,0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지금 투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투를 아무도 안 해. 그럼 도대체 누굴 추천해줘야 되는 거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죠? 교과 이수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부터 이미 이런 상태로 교과 이수 단위 해서 충족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건이 붙어 있는데 웬만하면 이건 다 조건이 충족된다.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교과 평가 지역 균형의 40점. 밑에 잠깐 보시면 A 10점, B 6점, C 0점으로 평가되면서 A 받으면 10. A, B 받으면 10점 플러스 6점이니까 평균 이제 8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계산되는 방법이 지금 보시면 교과 평가 점수 2인 평가 등급 조합을 플러스 30점이에요. 그러니까 30점 기본 점수. 이런 거예요. 내가 저 과목에서 A를 받거나 B를 받거나 해서 이 정도 받으면 38점 되는 거예요. AA 받은 애는 물론 AA 받은 애가 수시에서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지만 AA 받은 애는 수시에서 합격될 가능성이 높겠죠. AA 받은 애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지만 조금 완화시켜서 그냥 평가하면 AA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평가가 지금 10점에서 8점, 6점 정도까지예요. BB 받는 애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평가해봐야 뭐 2점 정도 차이. 일반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능으로 2배수를 걸러내요. 수능이 안 되면 이거 평가 뭐 해봐야 사용이 없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서울대학교 정시에 입학하는 학생의 50% 이상이 재수생이에요. 50%가 넘어요. 재수 3수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수시는 95%가 재학생이에요. 고3. 근데 정시는 지금도 거의 50% 이상이 재수 3수 하는 친구들이다. 그 친구들이 이 성적이 얼만큼 좋을 거냐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잘. 좋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학생들이 훨씬 많겠죠. 거기에 지금 이 20점이 기본 점수가 15점이에요. 얘는 5점 척도예요. 5, 4, 3, 2, 1.50. 그럼 얘는 아까 여기보다 점수가 더 작죠. 그러면 AA 받은 애가 5점, AB 받은 애가 4점, BB 받은 애가 3점. 그 AA 받은 애하고 2점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능 성적으로 2점이 커브되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 점수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어차피 걸러지기 때문에 1단계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서울대 자료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 점수가 얼마큼 차이 나냐. 그러면 인원이 적고 점수가 낮은 경우에 속해 있는 소비자나 이렇게 좀 인기학과 아니면 비인기학과들 같은 건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등부터 꼴등까지 해봐야 뭐 1점,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경우는 저 1점, 2점의 점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뭐 이렇게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도합 1등부터 꼴등까지 한 3점 정도 차이 나면 저기서 점수가 어느 정도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죠. 다만 인원수가 많어. 그리고 점수 격차가 커. 이런 경우 한해서는 저 2, 3점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2, 3점 못 받았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수능으로 커버를 하면은 뭐 충분히 저거 점수 안 나왔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인원수가 적거나 학과 점수가 너무 낮거나 내지는 아예 꼭대기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 특히 이과는 어차피 의대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서울대 의대는 30명 뽑아요. 전국 1등부터 30등까지예요. 여자 학생들 전국 1등부터 6등까지 해도 문과 학생들은 의대를 가지만 이과에는 안 가는 거죠. 전국 1등부터 6등 가면 서울대 가겠죠. 뭐 이대를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 거 마찬가지. 이거는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학과들은 영향력권에서 1.2점 정도의 차이에서는 크게 없겠다. 근데 지역 균형에 한해서는 너무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근데 추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할 거예요. 추천 받았다고 하면. 받을 수만 있다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만 월등하게 좋다면 저는 지역 균형 전혀 추천받아서 내신 성적 안 좋아도 그냥 지원시킬 거예요. 왜? 투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고 추천받는 학생들도 못 채울 것 같아요.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변화 예정사항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논술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정시도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로 갈 수 없는 학생은 이제 논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 논술을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좀 빨리 선택했어요. 무슨 얘기냐? 논술이 조금 그래도 붐이 있었을 때,
논술을 좀 학생들을 좀 많이 선발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안 되면 논술을 가야지. 특히나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논술밖에 쓸 게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든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걸로 대학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괴리는 내 성적에 맞춰서 갈 대학을 우리 부모님이 날 보내주지 않으셔. 우리 부모님은 그 대학에 절대 돈 주고는 절대 안 보내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 항상 싸우는 게 그런 거예요. 오셔서 제 앞에서 싸우세요. 그 대학이 어디 있는 건데? 그부터 시작하시고. 거길 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수해. 재수는 내가 할 건데 왜 아빠가 재수를 나한테 강요해? 이거예요. 그럼 진짜 앞에서 싸우세요. 제가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집에 가서 하시라고. 나는 1시간밖에 없는데 여기서 싸우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정말로 싸우세요. 정말로 와서 그게 합의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아버님 2장 쓰시고 어머님이 2장 쓰세요. 그럼 학생한테 2장을 주세요. 마음대로 쓰시라고. 이게 합의를 봐야지. 뭐 이게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을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그 대학이 요즘 뭐 건대가 대학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네, 건대도 대학이에요. 요즘 핫플레이스입니다. 학생들이 워낙 가고 싶어하는. 우스갯소리지만 건대는 평지예요. 학교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 올해 조카가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에 오늘 이제 왔어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꿈을 이뤘어요. 삼수했어요. 안타깝게도. 삼수했는데 일단 이대 갔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래서 오전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광주 사람이니까 광주에 서울 올라와서 이화여자대학교 이제 기숙사에 이제 차를 태우고 이제 짐을 가져다 줘야 되니까 가져다 줬어요. 기숙사가 꼭대기에 있어요. 학교 꼭대기에 있다고요. 신축 건물이긴 한데. 야, 여기 이제 어떻게 다니냐? 눈 오면 못 다니겠는데? 상명대학교라고 여기 서울에 있는 학교 하나 있어요. 거기는 중간중간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학교에. 언덕이 하도 심해서. 동국대에 딱 내리자마자 있는 게 에스컬레이터예요. 동국대역 딱 내리자마자 동국대 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한양대 가보신 적 한양대 한번 가보셨나요? 한양대 다산이에요. 다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이 본인들이 공부할 때 이 평지에서 다닌다는 게 얼만큼 좋은데. 서강대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작아서 좋은 거죠. 여기 다 왔다 갔다 하면 다 학교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거고. 일단 논술 전형은 속된 얘기를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하셔야 된다. 근데 미리 하시라. 미리 하는 거는 늙지도 않아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다 볼 거 보시고 학생부 교과 딱 해서 안 되겠다 싶으시면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는 한번 알아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시켜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감을 잡으시면 좋고요. 우리 학생이 난 그걸 원치 않아. 그냥 나 어떻게든 교과로 갈 거고 종합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는지는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게 더 빠르면 2학년 1학기입니다. 3학기에 성적이 딱 나오는 순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가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상담했던 학생 잠깐 얘기 드렸죠. 그 친구는 2년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으로 돌려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은 수능 준비만 열심히 해준다면 본인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친구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너가 2학년 겨울방학에 왔어.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다 지나고 나한테 2월달, 3월달에 와서 이제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시간이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내가 알고 준비하는 거냐, 모르고 준비하는 거냐. 왜? 학생들이 교과 준비하고 학교에서는 학종 준비하고 학교에서는 항상 그래요. 학종 준비해야 된다고. 뭐 학교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학교에서 학종을 잘 보내면. 여기 H고등학교 있잖아요.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가까우니까. 그 학교도 전교 30등만 대학 잘 가요. 학종으로. 나머지는 학종으로 대학 잘 못 가요. 왜?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빨리빨리 판단하시라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수시에 할 게 없으면 논술을 필요하다. 근데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상관없다. 이건 꼭 뭐 선택사항이시니까요. 논술은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교과 전형이 7대1인 거에 종합이 15대1인데 한양대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어서 그런지 일단 뭐 천하대일 논술 대회라고 해요. 그 86대1. 중앙대 교과가 12대1, 학교장 추천이니까 5대1밖에 안 되는데 논술 55대1. 경희대 논술 54대1. 뭐 이런 식으로 논술은 가장 경쟁률이 센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논술의 인원은 지금 2022부터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24 정도가 되면 이 앞자리 숫자가 1자리긴 맞겠지만 뒷자리 숫자가 거의 0에 가깝게 해서 10% 내외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이 선발을 하게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뭐 아예 없어지는 대학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술은 대학이 3개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근데 인원은 지금 93명 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선발하는 대학이 올해부터 이제 적성 전형이 없어져요. 그래서 국어, 수학 시험 보고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보고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논술보다 조금 더 쉬운 시험을 보고 가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가천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요 근처에 저쪽에 있는 학교인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는데 그 대학이 이제 가천대, 고대 세종, 수원대가 이제 올해부터는 적성 시험이라는 걸 보지 않고 요 인원만큼 논술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851명, 380명, 480명 해서 인원이 최소 이만큼 늘었는데 전년도 대비 줄어든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소해서 93명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교가 3개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문 자연계로 쭉 보시면 인문계열보다도 자연계열이 더 많이 주는 대학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균관대도 자연계는 106명, 한양대도 116명, 뭐 이화여자 대학교는 지금 65명, 문과가 이제 85명 이렇게 줄고 있는 거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논술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연계열만 시험 보고요. 여기에 중위권 학교인 서울과학기술대도 올해부터는 인문계열 논술 없어지고 자연계열 논술만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감소해도 내가 준비해야 될 거면 하셔야 돼요. 이게 아예 재료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에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이러세요. 원서를 안 쓰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수시에서 내가 학종으로 못 가, 교과로 못 가라고 하더라도 수시 6장의 원서는 다 쓰세요. 한 장당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이에요. 그러면 6장 쓰면 6, 7에 42만 원이죠. 좀 심하면 이제 50만 원 돈 들어가는 거예요. 5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 드렸어요. 그럼 살 거 많으시죠? 그저 생각하고 계신 거 많으시죠? 그 돈을 이제 들여서 원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쉬우니까. 원서 쓰면서 설마 안 되더라도 그냥 원서는 써보자 이런 개념으로. 그런 거 쓰실 때 이제 논술 전형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하세요, 지금은. 하셔도 돼요.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때 가서 또 열심히 해갖고 간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거겠죠. 좀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논술은 지금 보는 것처럼 논술 100% 아무것도 안 봅니다. 논술 성적만 가지고 대학 가는 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그리고 건국대 정도가 지금 논술 100%로 시험 뽑고 있어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건대는 있고요. 연세는 없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없이 논술 100으로만 선발하는데 논술 시험이 조금 어렵겠죠. 이따가 유형이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유형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홍대가 90%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게 논술 반영 비율이 100% 아닌 이상은 90%냐, 80%냐, 70%냐, 60%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논술 비율이 60이고 나머지 40%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럼 성대, 중앙대 한번 잘 눈여겨보셨다가 이 대학이 그럼 학생부를 도대체 40%나 반영하는데 내신을 얼만큼 반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보시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40%나 논술 전형이 내신을 반영하는 중앙대학교. 교과 20점, 출석 10점, 봉사 10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석, 봉사 다 만점. 그냥 20점 갖고만 계산해요. 1등급 20점. 1등급은 논술 전형 안 해요. 1등급인 친구들은 논술 전형 절대 안 합니다. 내가 1등급인데 논술한다 그러면 다 말리셔야 돼요. 2등급 19.92, 3등급 19.84, 4등급 19.76. 그럼 여기서 0.08점 차이 나는 거예요. 4등급까지 가도 5등급까지 가도 6등급까지 가도. 중앙대학교는 6등급 정도 아니면 들어와 있으면 논술 전형 갖고 대학을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냥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별로 없다. 논술 실력을 갖고 떨어지는 거죠. 가장 논술 전형 준비하면서 내신 때문에 떨어졌어요 라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될 때야. 서강대, 성대, 중대 이런 대학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300점, 294, 281점 좀 내신을 좀 많이 깎이죠. 반영하는 과목 단위수가 30단위밖에 안 돼요. 이 30단위는 뭐냐면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거기 앞에 단위수라고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듣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보통 국어 4단위, 수학 4단위, 영어 4단위 이런 거예요. 탐구 뭐 3단위. 그게 합쳐져서 30단위만 모이면 돼요. 과목이 몇 개 안 들어가요. 대신 평균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인데 다 하나 3등급이야. 근데 이런 친구 있죠. 하나 1등급인데 한 5등급이야. 그런 애들은 여기서 유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과목을 뺏어 쓰거나 이런 경우. 근데 일단은 논술 전형에서 여기 블랭크 쳐져 있는 이대나 경희대나 홍대나 여기 세종대 정도 아니면 크게 내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은 별로 없다. 내신이 6등급 정도 된다 하더라도. 대신 6부터 7, 7부터 8 정도 가면 점수를 많이 깎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학들은 피해서 지원하셔야 돼요. 그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내신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6등급, 7등급 나올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4, 5 정도 되면 크게 문제 없이 지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경희대학교는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분포도를 공개해줘요.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져 있는 내신 등급의 분포도가 아무래도 그 등급에 내신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떨어진 안 좋은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근데 간혹 여기 보시면 경제학과에 6점대인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아까 경희대학교는 제가 내신 점수가 많이 깎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는 2점, 4점, 6점, 8점, 12점 뭐 이런 식이니까 6등급인 애가 이렇게 178점 갖고 붙으려면 논술을 어마어마하게 잘 써야지 붙는 거겠죠. 그러면 저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다고 저 6등급을 갖고 내가 외고가 아닌 이상 외고가 돼도 경희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이걸 갖고 쳐야 된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간혹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지만 이 대학교 요거 하나 보고 저 경제학과가 과가 좋은데 왜 저거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좋은 생각은 아니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술도 다 유형별로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냐에 따라서 되게 학교마다 유리한 학교들도 있고 불리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 없다고 했잖아요. 인문 사회 문제가 나오고 자료 해석에 영어까지 나와서 연세대학교는 시험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 논술 준비하는 걸 선호하진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남들 안 하는 걸 내가 하는 게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제일 간단한 게 인문사회 통합 논술. 궁금하시면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작년 거 다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가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는데 보통 경희대 뭐 중앙대 이런 데는 제시문이 가나, 다라, 마바, 사 정도까지 나와요. 한 7개 정도. 그걸 갖고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분류하시오, 요약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이제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려운 제시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능 정도의 난이도의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는 이제 주석이 달려 있고요. 수리논술. 인문계인데 수리논술을 보나요? 라고 하시는데 인문 계열도 경상 계열이나 이런 계열에 한해서는 수학 논술을 시험 봅니다. 경희대 사회계열이나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사고력을 요해서 확률 통계 문제 정도가 나오는 편이고 건대, 중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배점도 한양대는 50점 정도 되고 있어요. 그 수리 논술 시험 문제 잘 맞으면 대학 가기 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의 논술 시험으로 이과생을 지원시켰습니다. 왜? 이과생이 이 수능 시험 문제는 엄청 쉬워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던데. 이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 계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지만 실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한양대 같은 경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격 기준을 갖고 오는 학생들도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지만 대학생들도 되게 많이 시험 봐요. 논술 시험 보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부담이 없죠. 대학 공부하던 애들도 시험 봐서 가요. 한양대학교 이과에 모 학원의 수학 선생님이 의예과에 합격하신 적도 있으세요. 실제 사례예요. 한양대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선생님께. 진짜 등록하실 거예요?
뭐 그런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수능 치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조금 걸러지는 게 없어져서 좀 이제 레벨이 좀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을 안 하니까. 제일 저는 추천 안 하는 게 논술을 수능 최저 없이 논술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을 저는 가급적이면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 G가 거의 없어요. 그 친구 그게 안 되면 그냥 바로 뭐 재수를 다시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다고 수능 공부를 다시 안 하더라고요. 논술을 가지고 또 다시 도전을 해요. 근데 간혹 예비 번호를 받았다라고 하면 근거라도 밟을 수 있는데, 예비 번호도 없이 그냥 떨어졌는데 내가 아쉽게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 다 아쉽게 떨어졌죠, 뭐 다. 근데 아쉽게 떨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죠? 누가 뭐 이거 잘 썼는데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유형이 있다. 문과는 이렇게 수리 논술 시험 보는 학교에 도전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대학 가기가 좀 쉬워진다. 이과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하고 과학을 시험 보는데 수학만 시험 보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건대, 경희대, 중대, 성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을 선택해서 시험 본다. 간혹 이제 인문 논술 시험 보는 학과들도 몇 개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과학 논술만 시험 보는 학교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과는 보통 수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고요. 과학도 선택인데 그 과학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유일하게 지구과학을 하면 시험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래서 이과생들 중에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유일하게 이제 연세대학교는 지구과학 선택으로 지구과학 시스템, 천문우주, 대기과학, 도시공학과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다른 학교들은 지구과학을 논술로 한다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물화생에서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과학, 탐구, 물화생에서 무조건 하나 선택인 학교들이 경희, 성균, 중앙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뭘 해도 상관없어요. 과에 상관없이. 이런 학교들은 물리학과 지원하는 친구가 물리나 기계항공, 전기, 전자, 물리 선택 안 하면 시험을 응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학과들이 몇 가지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뭐 그냥 선택이 뭐하라든 상관없게끔 과마다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유지될지 안 유지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발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범위예요. 보시면 작년 수험생은 기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진로 선택으로 배우긴 했고 석차 등급이 나오긴 했고 수능에서 기하의 범위가 아예 빠져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년 2021학년도 학생들은 기하를 수능에서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하가 들어간 시험을 보는 연대, 성대, 이대는 그냥 기하를 다시 시험 봤어요. 기하를 배운 적도 없는 친구들이 가서 기하를 뭐 배운 적은 있겠지만 뭐 수능에서 만약에 기하가 안 나오면 아무래도 좀 공부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그래도 다 시험을 봤다. 올해도 아마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걸어놓은 이유는 간단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지원하지 말아라. 채점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리고 과학은 보시는 것처럼 1, 2 반영하는 학교들이 연대, 중대, 경희대는 과학도 원과목 2개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생명과학 1 플러스 생명과학 2까지 반영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1까지만 나오는 학교는 성대, 건대는 그냥 1까지만 범위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어차피 그냥 다 수학만 시험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수학은 수학에 수학 1, 2, 미적분 뭐 이 정도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걸 준비하시는 건데 학교마다 일단은 이과는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부터 시작을 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과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교에 지원하실 때는 과학을 나중에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로 시험을 신청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과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있는 논술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요약, 총 6개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약, 비교, 대조, 설명, 해설, 분석.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 제시문에서 제시문 5까지 표현의 자유에 제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에 대한 입장을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분류하고 요약하는 건 답이 있는 거예요. 분류를 잘못하거나 요약을 잘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냥. 글자 수 채웠다고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문과에서 수리 논술을 좋아하는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답이 맞냐 안 맞냐만 채점을 해도 상당히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정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과정까지 볼 필요가 없는 게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답을 틀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 과정을 다 채점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합격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비교되죠. 논지를 비교하시오. 설명하고 논술 하시오. 서술 하시오. 분석하시오. 비교 분석하시오. 요약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문과 논술들도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연습한 친구들이 잘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본인의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단시간에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안 했으니까 그동안. 인문계열든 자연계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안정에 드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뭐 아까 연대, 한양대, 뭐 대표적인 학교고 뭐 아주 인하대, 뭐 단국대 뭐 이런 대학교는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 대학보다 더 낮은 다른 대학들도 있긴 합니다. 저는 지금 한 단국대 정도까지만 낮춰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과 같은 경우 세계 등급합 5 이화여자대학교에 스크랜튼 학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자율전공 학부예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학부에 들어간다 그러면 1학년 때 전공 탐색하고 2학년 때 내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를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물론 의대, 사범대, 간호대학교는 못 갈 겁니다. 나머지 학과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세계 등급법 5 기준으로 이대를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화여자대학교에 만약에 내가 논술을 잘 못해. 근데 수능은 최저가 저게 더 잘 나올 것 같아. 세계 등급법 5. 그러면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세계 등급합 6으로 일반 학과를 지원시키지 않고요. 그냥 스크랜튼을 지원시켜요. 세계 5로.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거 충족을 못합니다. 보통 이화여자대학교는 여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30대 1 안팎으로 떨어져요. 여학생들만 오는 거라서. 그러면 저게 세계 6이냐 세계 5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최저를 맞췄을 경우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경우예요. 홍대가 세계 7, 이제 두 개 영역으로 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두 개 영역으로 가는 학교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지금 이 레벨에서는 세종대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뜬금없죠. 외대, 건대, 동대, 세종대. 왜 세종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까? 최저 기준이. 세종대는 저 두 개 등급합 4 때문에 작년에 실질 경쟁률이 1점 몇 대 1까지 간 게 있어요. 논술인데 저 수능 최저 때문에 1점 몇 대 1 간 게 있어요. 두 개 등급합 4 걸어놨더니 못 맞춰요. 이 정도에 오는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이 최저 기준은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논술 전형이라 할지라도. 저 실질 경쟁률 때문에 종합전형 정도의 경쟁률까지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과도 마찬가지. 의대는 뺐어요. 의대는 보통 4개 등급합 5 내지는 3개 등급합 1 뭐 이런 식. 3개 등급합 4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보다는 무조건 다 높습니다. 3개 등급합 4가 의대에서는 가장 낮은 최저 기준. 보통은 3개 1, 4개 5 이런 식이에요. 서강대학교 학교가 유일하게 시험을 보는데 이 날짜에 경쟁 대상의 대학이 별로 없어요. 원래 연세대학교가 같은 날 시험 봤었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토요일 날 연세대학교 시험 보면 연세대학교 오전에 시험 보고 애들이 다 걸어서 서강대까지 넘어와요. 오전에 시험 보는 애들은. 보통 이과생들이 오전에 8시 50분 시험 보면 끝나면 오후에, 서강대학교는 오후에 1시부터 시험이거든요. 자연계열은. 끝나고 오면서 점심 먹고 다 서강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서강대학교는 대부분 다 겹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인문계열인데 70대 1이고 경영학이 100대 1이고 이과인데 뭐 화공생이 뭐라고 서강대 화공생이 뭐라고 137대 1까지 가겠습니까? 이과 애들은 서강대학교 별로 싫어하는데 이과 애들은 서강대학교 갈 수 있어서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좀 속으로 싫어하는 사례 친구들이 딱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대는 싫대, 여대라서. 그쵸? 근데 싫대요. 자기 여중 요거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성적이나 되면서 싫다 그러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싫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저 최저 기준 맞추면 좀 확률이라도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싫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도 저 최저 기준이 137대 1이 수능 최저 기준이 3개의 등급합 6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소 34대 1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00대 1이 날아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남고 3분의 2가 다 날아갑니다. 다 못 맞춰요. 그러면 보통 이제 비인기학과, 뭐 물리학과 이런 거 하면 13대 1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연계열에서 학과 조정을 잘하면
경쟁력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특히 대표적인 학교예요. 어느 과를 가시건 다전공 제도가 있는 학교. 물리학과 가도 화성공학 할 수 있고 물리학과 가도 경영을 할 수 있고 아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건 들어가는 거에 포커싱을 할 수 있는 학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중에 특히 이과는 물리가 싫대. 그냥 생명과학 좋고 뭐 이런 애들은 물리가 싫어서 이런 학과 또 안 가려고 해요. 그런 것만 잘 설득이 되면 그런 걸로 경쟁률을 좀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수능 최저가 이 정도밖에 충족한 애가 없다는 건 되게 새로운 거예요. 서강대학교 정도 오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가 원래 3개 등급합 6을 최저 조건으로 걸어놨다가 2개 등급합 4로 완화시켰더니 뭐 34대 1이 7대 1이 됐고 46대 1이 14대 1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정도가 2개 등급합 4를 걸어놓으면 40대 1이 8대 1 되는 거예요. 46대 1이 14대 1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세종대학교는 도대체 2개 4를 걸어놓으면 얼마큼 빠질까요? 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낮은 학교라고 생각하면. 참고로 숭실대학교가 2개 등급합이 6입니다. 이과는 2개 등급합이 7이고요. 근데 세종대는 2개 4. 예전에는 3개 등급합 6을 걸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세종대학교가 3개 등급합 6, 3개 등급합 7, 3개 등급합 8, 뭐 이렇게. 그 해에 논술을 아무것도 못해도 쓰라고 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논술 전형이라는 건. 근데 그 대학을 눈여겨보라는 건 그 대학의 최저 기준이 다시 완화되지 않으면 항상 그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는 되게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정시에 관련된 수능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보시면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재수생이라는 정시에선 재수생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재수생은 이제 수능 공부만 해서 오는 친구들인 거고. 근데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2019, 2020, 2021학년도에 재학생, N수생을 기준으로 몇 명씩 늘어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숫자로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재수생이 많이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6월 달에 시험을 이제 고3 학생들이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면 작년에 33만 명, 34만 명 정도가 시험 본 거예요. 재수생은 5만 5천 명. 9월 달 되면은 5만 5천 명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6만 6천 명 시험 신청했어요. 이게 수능 때 12만 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거의 2배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6월 평가원 때 시험이 잘 나온 애들이 가장 무서운 애들이에요. 무섭다는 의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앞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그래서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로 재학생들도 6월 모의평가 되게 잘 봤어. 그러면 완전히 많이 눌러놓으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잘한 건 잘한 건데 그 친구들이 그걸 기준으로 앞으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해야 이제부터는 이 성적대로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6평의 성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손 놔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 9월달은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냐. 9월달은 이제 수능까지 몇 달이 안 남아서 여기서 손 놔도 별로 이제 영향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물론 손 놓는다는 개념이 조금 이제 본인이 밸런스 조절만 잘하면. 근데 6평은 꼭 저희 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조차도 6평 잘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잘 안 좋은 결과물이,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6평이 잘 나오면 딴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져요. 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와서 좋긴 좋은 건데 어느 정도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특히나 6월 달에 시험 보는 거는 국어 전범위, 영어 전범위, 탐구 영역은 이미 3월 달부터 전범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게 문과생이 항상 그래요. 고3 올라와서 여름방학 때 사탐을 해. 겨울방학 때 사탐 안 해. 사탐도 다 늦게 준비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과생들은 과학 탐구 영역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우리 친구들이 100을 공부하는데 120을 공부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100만 해요, 딱. 근데 어느 과목의 양을 줄여? 어느 과목의 양을 늘려. 이러면 계속 밸런스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습을 잡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건 그런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전범위 시험 범위가 9월달이나 전범위 시험 나와요.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탐은 내가 시간 많을 때 빨리빨리 끝내놔야 돼요. 한국사 이런 거 고1 때 빨리 끝내놓으면
고3 때까지 어렵지 않아. 근데 고3 때 와서 꼭 한국사를 해야 되겠다. 한국사가 5등급, 6등급이라. 수능 최저 기준에서 아까 제가 한국사를 넣진 않았는데 한국사는 최소 문과는 4등급, 이과도 4, 5등급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정시에서는 한국사 성적이 7등급 나와도 대학 가는데 지장 없어요. 시험만 봤다면. 그냥 점수를 깎으면 돼요. 한국사 7등급이라서 마이너스 10점 됐어. 그럼 10점을 딴 걸로 커버하면 대학 가죠. 수시는 그냥 조건. 내가 국영수가 다 1111 나왔어. 근데 한국사 한 과목이 그냥 7등급 나왔어. 그러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절대평가라서 30점, 45점 맞는 게 뭐 30점, 25점 맞는 거예요. 3등급이 35점. 아니 3등급이 그죠 40점 1등급, 35점 2등급, 30점이 3등급, 25점이 4등급이에요. 25점은 언제든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수능 시험 문제 드려도 25점 이상이 웬만하면 다 나오세요. 그만큼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지금 시험 봐도 웬만하면 20점 이상은 다 나오세요. 지금 시험 봐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에요. 미리 안 해놓으면 못해요. 이건 시간 날 때 미리 해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 드렸죠. 내 공부하는 범위가 200% 늘어나서 그거 하면서도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더 하고 이거 다 챙기면 되겠죠. 근데 아니라니까. 우리 아이는 딱 100만 해. 그래서 100에서 뭐가 늘어나면 국어를 이만큼 줄여야 돼. 수학을 이만큼 줄여야 돼. 그럼 고3 올라가서 한국사 하겠다고 지금. 이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특히 이과생들은 가장 패턴이 한 학기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데드라인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쉽게 설명드리면 나 수능시험 볼 정도까지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고3들 수능 본 거하고 비슷하게 나는 수능 패턴이 나가야 됩니다. 특히 과학탐구 같은 거는 딱 고2 끝나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시험 범위가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딱 보면 사탐, 과탐 다 전범이에요. 2과목만 나중에 나오죠. 근데 2과목 어차피 선택 안 할 건데 뭐 점의가 나오건 뭐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미리미리 이건 잡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정시 지금 주요 대학의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약 9% 거의 40%에 육박하게 지금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종의 인원과 논술을 줄여서 교과 생겼고 정시로 가고 있다. 근데 정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2024 되면 지금 2020인데 서울대도 40% 맞춰야 되고 고대도 40% 맞춰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대나 중앙대 40% 다 맞춰야 돼요. 그럼 이 대학들은 정시 인원이 더 늘어날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겠죠. 이미 다른 대학들은 40% 맞춰져 있으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늘어날래나? 하여튼 뭐 이 정도 범위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들도 대부분은 지금 30%에서 좀 많으면 40%까지 맞춰지고 있다. 근데 이미 중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정시로 뽑는 인원인 거의 30%에서 35% 정도 선은 계속 돼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교과로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은 비슷하게 맞아지는데 일단 정시 인원도 해당 사항이 되는 학교들은 아마 40%에 육박하게 맞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아외 하위권 대학들은 정시로 많이 뽑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특히 지방대는 그렇게 뽑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되게 싫어해요. 정시로 가면 뽑을 애들이 없어요. 다 미달이에요. 그냥 원서 쓰면 가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면 지방에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나 공부하겠다, 좀 머리 좀 식혀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찍어드릴 수 있어요. 그냥 대학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웬만하면 붙어요. 웬만하면 전화가 와요. 마지막 날이나 이런 때. 등록되셨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대학은 대학인 거죠. 일단 그래서 모집 인원이 중위권, 중상위권으로 가면 정시 인원은 상위권보다는 소폭 줄어들지만 그래도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정도. 모집군이 올해 다 바뀌어요. 근데 모집군이 다 바뀌는 건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회가 수시는 6번인데 정시는 3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3번조차도 이제 보세요. 내가 상위권 학생이야.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서울대가 원래 가군에 있었는데 지금 나군으로 가요. 나군에 있던 연세대 고려대가 서울대 피해서 일로 갑니다. 서강대학교는 서울대 따라가서 같이 서울대 서자니까 뭐 서울대를 서강대 가요. 다시 똑같이. 이대가 원래 가군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학교 텁이니까 서울대 따라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는 야 우리는 눈치 봐야 돼. 여기서도 뽑을 거고 여기서도 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인기학과냐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얘네들한테 뺏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일로 뺏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 학과들이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 추세. 여기 있는 학과들은 물론 인기는 많지만 그래도 열로 충원되는 뺏기는 인원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얘는 선택을 이렇게 한다. 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일로 뺏기려면 여기를 안정권으로 써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지금 깊게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수적으로 이렇게 뽑고 있다. 그러면 다군에 모집하는 건 여기 대학들은 없죠. 상위권 학생은 그냥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쓰는 거예요. 서울대 쓰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다군에 쓸 수 있는 거는 보통 동국대, 경주, 한의에 5명 뽑아요. 5명? 상지대, 한의에 많이 뽑긴 하는데 가산점 때문에 요즘 문과 학생들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 가장 원서를 잘 쓴다라고 하면 서울대부터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나오는 대학은 이제 중앙대, 중앙대, 중앙대 이렇게 나와요. 중앙대는 가나 다군 다 뽑아요. 왜? 너희들 중에 우리 학교 무조건 와. 원서 다 상향 지원해서 여기 붙고 못했으면 다 우리 학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1학년 끝나면 전과 시켜줘요. 애들을 묶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대학만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대학도 좋아. 우리는 이런 혜택이 있어.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낮은 과로 들어와도 별로 좋지 않아도 전과 한번 해봐. 이런 걸로 이제 꽂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전과를 시켜준다고 뭐 원하는 학생을 다 시켜주는 학교는 없어요. 애들이 간혹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반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대학을 붙여야 반수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반만 공부하는 걸 반수라고 생각해요. 6월 달부터 공부하는 걸 반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이에요, 딱 반. 대학을 반만 다니고 반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늦게 하려고 하는 거고. 대학을 붙을 만큼 원서를 써놓고 뭐 반수를 해야지 대학 붙을 걸 안 써놓고 다 상향 써놓고 재수하는 거지 그러면. 저는 그런 어휘 선택하는 걸 딱 고쳐줘야 되거든요, 성격상. 야, 그건 그냥 재수를 하는 거야, 반수가 아니고. 그래서 6월 달부터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건 넌 반만 재수한다는 거지. 공부를 반만 하겠다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그냥 중중중인 거예요. 유독 경희대학교만 이동을 안 해요. 의치대는 이동해요. 의치하는 이동하는데 경희대학교만 이동 안 해요. 경희대학교만 올해 여기에 있으니까 조금 변수가 있을 거예요. 경희대학교만. 나머지는 이제 다 비슷하게 왔다 갔다 이동합니다. 그러면 경희대는 가군만 뽑아요. 나군에도 있는데 글로벌 캠퍼스, 저 국제 캠퍼스예요. 저기 용인에 있는 거. 그럼 시립대가 여기 있어요. 시립대도 나군에 뽑긴 하는데 딱 2개 학과만 뽑았어요. 도시행정하고 자율전공. 나군에 있는 학교도 없죠. 다군 없죠. 중앙대가 끝. 중앙대 바로 밑으로 나오는 게 이제 외대, 경영학과 하나 딱 뽑아요. 학교가 그냥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다 쓰죠. 그러니까 학교가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먼저 2장 적는 거예요. 다군은 어차피 알아서 쓰세요예요. 여기가 보통 한 100명 정도, 뭐 한 70 몇 명 정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합격되는 게 1000%가 넘어요. 다 빠져요. 얘네는 죽을 맛이겠죠. 맨날 전화 돌려야 되니까. 발표하면 안 와요. 발표하면 안 와요. 처음에 뽑아놓은 학생들 거의 뭐 10배수, 거의 10몇 배수까지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대학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집군이 바뀌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그냥 경쟁대학 피해서 가거나 하는 거라서 뭐 크게 이슈가 없어요. 그냥 서울대는 왜 바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바꾸지는 않는데 한 6, 7년 되면 또 바꿔요.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연세대학교가 안 바꾸고 서울대랑 붙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과는 올해 입시 결과만 하나 알려드리면 의대는 서울대가 제일 좋아요. 제일 선호도가 높아요. 근데 이과 학생이 서울대 가려면 2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는데 요즘은 서울대학교 그 2과목 인원 적어지고 변수가 있는 것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은 연대만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연대 가고 가톨릭대 가고 막 이러려고.
서울대 가나 연대 가나 가톨릭대 가나 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서울대학교가 꼭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탑이다라고 하는 건 뭐 나오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투 때문에 안 하니까 지금 결과치가 그래요. 서울대학교 최초 합해. 근데 연대 불합격 나와요. 서울대학교에 최초 합격했어요. 의예과를. 근데 연세대학교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원할 데가 없으니까. 물론 연세대학교 점수가 안 좋아서 연세대학교보다는 가톨릭대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점수 구조가 이제 반영 비율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요 다음 타임에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근데 연대 쓰면 예비번호 받고 그냥 불합격해버려요. 서울대는 붙는데. 왜? 원원 조합으로 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아마 그런 거고. 그래서 정시는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정말 다 다르다. 이게 이제 수시하고 그 수시에서는 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뭐 인성 이런 게 다 반영 비율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른 것처럼 정시는 국수형 탐구의 가중치가 다 다르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문과는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으로 인해서 국어하고 수학의 가중치가 무조건 높아요. 특히나 수학의 가중치가 거의 비슷하다. 여기서 국어의 가중치가 높은 학교가 뭐가 있을까요? 6위 정도는 가야 돼요.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 인문계열 정도 가야지 그렇지 대부분은 다 수학이나 국어나 가중치가 똑같거나 수학이 높거나 해요. 서울대만 하더라도 수학이 40%. 서울대 점수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서울대 점수 계산 방식은요. 표준 점수에다가 수학 표준 점수 곱하기 1.2. 국어는 그냥 표준 점수 그대로 사용해요. 탐구는 0.8을 곱해서 점수를 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탐구 영역 못해도 돼요. 조금. 그 대신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 비슷한 구조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서강대학교가 약간 비슷한 구조. 그죠? 연세대학교, 뭐 서울대, 뭐 거의 고대 뭐 이런 데는 어차피 국어하고 수학의 가중치가 높아요. 문과인데 국어의 가중치가 더 높지 않아. 수학이랑 거의 비슷해. 이과는 국어의 가중치보다는 국어, 탐구에 대한 가중치가 더 세요. 물론 서울대는 똑같아요. 문과, 이과가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수학의 가중치 대신 비슷한 대학으로 이제 서강대학교가 이제 똑같은 비율을 가진 거고.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과학의 가중치가 훨씬 더 세다. 과학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과는 수학을 그동안에는 워낙에 표준 점수가 너무 짜게 나와서 너무 평균이 높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과탐을 더 잘 보는 게 더 유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과학에 잘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특히 이과생은 과학을 무조건 끝내시는 게 맞다. 그걸 나중에 끝내려고 계획을 잡으시면은 잘못 잡으시는 거다. 무조건 과학은 끝내시는 거예요. 물론 수학은 더 할 나위 필요 없는 거고. 거기에 국어의 가중치 또한 표준 점수가 높아지면은 영향력이 생깁니다. 일단 그런 것까지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 비율이 들어간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의치, 수학, 원래 의대만 면접 봤는데 치대나 수의대 면접 보는 거고요. 원원 조합으로 가능한 게 자율전공하고 체육교육과는 자연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원원 조합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려대는 영어 점수를 지금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는데 이제 0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6점으로 이제 영어 등급간 점수 차이를 조금 더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는 보통 서울대를 좀 따라가려고 해요. 연대한테 이겨야 되는데 연대한테 그냥 단순히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은 그냥 파란색이 다 좋아해요. 부모님도 파란색을 좋아하세요.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빨간 그 고도애들 나오지 않은 이상은 보통 파란색 다 좋아하세요. 왜? 1년 동안 송도가 있어. 너무 좋아. 집에서 안 상해. 집에서 안 생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학생은 군대 가. 더 좋아. 한 3년 동안 얘하고 빨빨이 할 수 있어. 3년 고생했는데 3년 동안 빨빨이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그분들이 나를 힘들게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연대는 일단 송도에 가 있으니까 1년 동안 그래서 일단 반영 비율이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변경된 적은 없어요. 잘 이게 고상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거고 서울대학교가 올해 조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슈예요. 원래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100분위 점수를 산출해서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해요. 그게 서울대뿐만 아니고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대, 동대 다 그래요. 상위권 대학은 모두 탐구 영역은
100분위를 활용한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생활과 윤리 사용을 보더라도 50점 똑같이 맞는데 얘는 표점이 65점밖에 안 되고 얘는 71점까지 가요. 얘는 다 맞으면은 98점을 주는데 얘는 다 맞으면 100점을 줘. 그러니까 똑같은 원점수 50점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점의 점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유불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것들을 그나마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 점수를 최소한으로 작게 만들어요. 많이 점수 차이가 이렇게 이 점수 그대로 2점 정도 차이 나지 않게 점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점수 이제 방법을 선택해서 했던 건데 서울대가 유독 올해 그냥 단순히 표준 점수를 활용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탐 이제 투 과목을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사탐에 따라서 100분이 몇 점 맞나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이렇게 반영됩니다. 지금 서울대는요. 근데 똑같은 64점을 맞았는데 점수가 다르죠. 왜? 100분위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표준 점수만 반영했다라는 걸 해서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점수 격차가 좀 덜 벌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라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일단 다 보시고 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거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목들이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지금 점수 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 만점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교육이 만점 받으면 63점밖에 안 줬고 윤리와 사상은 64점. 어떤 과목은 69점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로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다만 지금은 뭐가 됐건 사탐이가 됐건 과탐이 됐건 일단은 50점을 목표로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내 점수가 그나마 덜 마이너스 될 겁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좀 약간 쉬운 과목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50점 받아서 98점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100분위는 2점 떨어진다고 해서 2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98에서 93까지 떨어져서 5점이 떨어지는 거 2점 사이에. 표점은 1점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격차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 기준으로 나오는 건데 이건 그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나 일단은 최소 내가 유불리를 떠나서 5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되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등급간 점수가 1등급은 0점, 2등급은 마이너스 0.5점, 뭐 3등급은 마이너스 1점에서 서울대 가는데 영어 4등급도 간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수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걸 마이너스 조금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2등급까지 점수 차이는 없어요. 서울대 오는데 2등급이면 그냥 마이너스는 예전과 똑같다. 0.5점이라서 영어 3등급 맞아도 제가 볼 때 대학 가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아까 고대. 연대는 거꾸로예요. 연대는 영어 1등급에서 2등급 되면 5점 깎아요. 연대는 영어 못하면 영어 2등급 맞으면 오지 마라. 그럼 보통 영어 2등급 나오는 해가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2021은 영어의 1등급이 12% 엄청 제일 많았을 때 이러면 연대 과일 현상이 나타나요. 왜? 다 1등급이니까 다 연대 가는 거죠. 비율 보세요. 7%, 5%. 이렇게 1등급 비율이 낮을 때는 대부분 고대 쏠림 현상이 좀 생겨요. 정시는. 왜? 2등급 맞은 애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영어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요즘은 그럼에도 뭐 2등급 맞아도 다 극복 가능한 정도의 점수대입니다. 뭐 이렇게 연대가 그나마 좀 많이 깎는 거고요. 5점. 경희대학교가 한 7점 정도, 8점 정도. 한 사람이 한 5점 정도 깎는 거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어 같은 과목은 좀 점수 따기 좋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영어 점수를 좀 확보하는 게 좋은 거고 그게 크게 영어가 막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건 그냥 틀리세요. 지금은. 틀려도 됩니다. 90점은 맞으면 되니까. 100점 맞아서 1등급 맞는 거하고 90점 맞아서 1등급 맞는 거하고 뭐 상을 더 주는 거나 뭐 점수 차이가 나면 더 하라고 하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다만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학생들한테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89점 나와요. 꼭 애들이 90점 맞으려고 하다가 89점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거. 그럼 점수가 그 1점 때문에 2, 3점이 마이너스 되니까. 그렇다고 극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른 걸 더 맞아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영어 반영 비율은 지금 21학년도가 역대급이다. 근데 아마 되게 웃긴 기사가 하나 나와서 좀 알려드리면 2020에서 2021학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력 공부하는 게 좀 떨어졌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3등급 비율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등급이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21%였는데 올해는 19%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영어에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의 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적으로 따지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45%에서 48%예요. 3등급 마들이 다 2등급 되고 1등급 된 건데 무슨 학력이 뭐 점수가 떨어져서 무슨 3등급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3등급 비율은 좀 줄어들었죠. 인원도 좀 줄어들었죠. 대신 1등급 맞으니까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반영 비율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있어요. 만점 표준점수 합산은 똑같아요. 385점. 똑같습니다. A라는 친구는 국어를 잘 봤고 영어를 잘 봤고 생명과학을 잘 봤어요. B라는 학생은 국어를 좀 못 봤어요. 수학을 잘 보고 영어는 3등급이에요. 그리고 지구과학을 좀 잘 봤어요. 이 친구를 똑같이 고려대, 성대, 연대, 중앙대, 서강대, 한양대식으로 점수를 계산했을 때 A 학생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고대, 성대, 연대, 서강대. 왜?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영어가 1등급이었을 때 점수가 바뀌면 성균관대는 5점 플러스, 연대 4점 플러스, 중앙대 5점 플러스, 한양대는 무려 12점이나 플러스 돼요. 이 수학 성적 때문에. 이과는 이래요. 수학하고 과학을 잘하는 게 좋고 영어는 단순히 3등급이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3등급에도 중대는 성적이 0.5점 얘보다 높아요. 수학하고 과학 때문에. 한양대는 6점이나 높은 거고. 반영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중앙대 40%, 35%. 서강대는 왜 수학의 가중치가 43%인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냐면 국어의 가중치가 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하셔야 되는 게 정시입니다. 그럼 좀 깝깝하시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이걸 계산하고 있으십니까? 이거 그냥 다 점수 집어넣으면 알아서 계산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유불리가 어느 정도에 나는 건지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 거. 국어 역대 표준 점수예요. 국어는 2018학년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절대평가, 영어가 절대평가 됐으니까. 한 과목이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국어가 수학하고 변별력 갖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어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4년 동안 평균이 1등급 평균이 89점이에요. 안 어렵고 어떻게 변별력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어는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전혀 그냥 쉽게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게 늘상 국어니까 국어는 잘할 거야. 근데 국어가 제일 점수가 어려워요. 특히나 단기간에. 미리미리 1학년 때부터 잘 쌓아 놓으셔야 되고 특히 국어 과목에 따라서 수학도 잘 나올 수 있고 영어도 잘 나올 수 있고 특히 문과 학생들 사탐 다 연관돼요. 왜? 국어의 읽기 능력이라든가 독서 능력 때문에 수능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진짜로 좀 떨어지는 학생이 수학 시험 문제를 읽는데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해서 국어는 좀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다. 우리 학원 신동철 원장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국어는 좀 맡기고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수학은 이제부터 재밌는 거예요. 19, 20, 21학년도 평균은 61점, 58점, 57점 계속 낮아지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어요. 표준 점수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평균이 낮아지면 올라간다. 그죠? 평균이 낮으니까 133, 134, 137 올라갔죠.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만점자 비율 보세요. 655명, 893명, 971명. 왜 문제가 어려운데 만점자는 계속 늘어날까요? 도대체 왜? 문제가 어려우면 만점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점자는 계속 늘어나죠. 1등급 인원도 1등급 인원 어차피 비율 계산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0,000명에서 8,000명, 7,000명. 그죠? 근데 요 구간에만 인원이 많아요. 시험이 어렵건 쉽건 이 영향선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쉬운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되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우스갯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선생님들이나 출제자들은 다 대부분 노멀하게 냈고 보통 정도 난이도 갖고 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이 못 풀어요. 이과는 지금 이 밑에 거 점수 안 했지만 3등급 이하 점수 때는 지금은 예년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나마 이 상위권 학생들이 받쳐주니까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 애들은 더 심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학력 격차가 그만큼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과도 마찬가지. 문과는 조금 이제 이때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600명 나왔으니까.
이때 시험이 48점, 44점이죠. 역대급이에요. 149점의 표점이 나온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시험 수능에서 149점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점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810명에서 661명으로 150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만큼 많이 맞은 거죠. 이때보다 훨씬 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아까 국어 반영 비율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죠. 수학하고 비슷하다고 얘기 드렸고, 특히 문과는 국어가 좀 부족하면 수학으로 채워야 돼요. 왜? 표점이 높으니까, 비슷하게 맞아줄 수 있으니까. 그 두 과목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과는 수학하고 국어보다는 그래도 탐구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이고, 물론 국어가 반영치가 높은 서울대나 서강대 노리겠다 그러면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시 관련해서는 어차피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1학년 결과 나오면은 이걸 빨리 준비하실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되는 시기가 2학년 1학기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으로 지금 수능은 지금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왜? 이게 어차피 발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 이 다음 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1학년 때 제가 느끼는 건 할 수 있는 공부에 최대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해놓을수록 조금씩 뒤에 가서 좀 더 쉬워지고 조금 더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으세요. 특히 내가 학종으로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는 더더욱 내신에 좀 더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고 수능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비교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통으로 하실 때 많이 따놓는 게 좋고. 그래서 1학년 때 많은 것들을 좀 채워놓으시면 2학년, 3학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가 조금 더 나한테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정말 나는 진짜 계속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거예요. 혼자.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안 나와. 나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을 만드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더군다나 아직 예비 고1이시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학교 가겠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뭐 수시까지는 이제 2년 반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3회차까지 해서 뭐 교과, 종합, 이제 수능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있을 테니까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